또 글로벌 인터뷰 월요일 이 시간에 저에게 항상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실장님 시작하기 전에 물론 중요한 주제지만 저희 내일 포럼 하시잖아요.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하나증권이 내일 리서치 포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날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수요일 날은 기업 분석실 쪽에서 기업 분석 관련해서 산업 분석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온라인 포럼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TV 정도 참고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시청하실 수 있고 시작 시간은 9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각계 좀 관심 있는 자산군들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뭐 다른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실장님은 언제 나옵니까? 몇 시에 나오죠? 저는 항상 그렇듯이 포럼의 제일 첫 번째 발표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내일 아침 9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냥 9시 가면 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TV 신청하셔야 돼요? 온라인이에요. 아 온라인으로 네, 하는구나. 그냥 네. 들어오실 수 있고요. 시청하실 네. 수도 다 있습니다. 그냥 네. 들어가면은 어떻게 네. 또 실시간 어떻게 질의응답 이런 것도 있나요?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은 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냥 시간 내에 발표하시기가 바쁘시니까. 예,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질의응답은 방송 쪽에서 정리를 네네. 하셔서 주실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주옥 같은 이야기 분명히 많이 준비하셨을 거니까 하나TV에서 내일 오전 이재만 시장님은 9시부터 9시 반. 9시 30분부터 네, 25분쯤 틀면 되겠습니다. 뭐 3프로 TV도 좋지만 잠깐 개장할 때 갔다 오세요. 갔다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장님 오늘은 이번 주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인 것 같아요. 이게 주말에 금요일장에 반등을 하기 저점 대비해서 반등폭은 크긴 하지만 네. 뭐 AI도 놀라 뭐 감가상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거 믿어도 되는 시장인가? 이거 믿고 그냥 더블로 갈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다 주도주들의 고점에 대한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지난주에 좀 뭐 인상적이었다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화가 대부분 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테크라든가 M7과 같은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 그리고 국채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코스피가 좀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조정을 받았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당연히 말씀드려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현재 주도 업종들의 조정 자체가 추세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일시적이고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좀 우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추세 전환이냐 또는 강세장 조정 속에 나올 수 있는 조정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과거 이제 주도 업종들의 조정의 폭과 기간들이 있었을 네. 테니까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현재 주도 업종의 조정의 폭 기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게 그 흔히 얘기하는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의 아이디어 즉 어떤 종목들을 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도 같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보고 이번 주 시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테크주들이 네. 물론 고점이긴 하지만 네. 하락할 때 한 번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사실 목요일 날 네. 뭐 별다른 일 없었잖아요. 근데 그쵸. 뭐 엔비디아가 뭐 5% 고꾸라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고꾸라질 일인가 싶은데 너무 많이 한 번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네. 하나가 주가가 빠지는 데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이유를 보고 안정을 찾게 되는데 주가가 빠질 때 그 이유를 잘 모르게 되면 대단히 두려움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여줬던 게 아마 대표적으로 주도 업종들, 주도주들의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S&P 500 IT 그리고 S&P 500 M7 기업들 주가가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4월을 저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죠.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 빠졌을 때가 한 20% 빠져서 4월 달에 시작을 했고 현재 누적 주가 수익률이 한 30% 정도 내야 되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샀다는 단순한 논리로 하게 되면 5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굳이 너무 많은 이유를 찾지 않아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빨리 올랐고 많이 올랐고에 대한 생각. 그래서 차익 실현이 발생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차익 실현 자체가 의미가 약간 깨름직한 거죠. 그냥 흔히 얘기하는 약간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
이 얘기하는 약간 회계 부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감가상각의 연수 이런 것들을 늘리게 되면서 생기는 비용 절감에 대한 회계상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주도 업종이었던 테크와 M7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도 굉장히 코스피가 가파른 속도로 왔었고 2천에서 3천, 3천에서 4천까지 레벨업을 굉장히 빨리 했었는데 네. 근데 여기 또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코스피의 레벨업 기간 중에 같이 이렇게 레벨업을 했던 게 뭐였냐면 원달러 환율이 또 레벨업을 하게 되죠. 지금 원달러 환율 수준이 올해 4월이 가장 고점이었고 대략적으로 그때가 한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보이시는 것처럼 1,500원 근처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례적이었던 거죠. 항상 원화가 강세하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해야지 결국 코스피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이번엔 약간 구조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그쵸. 어쨌거나 그래도 지금과 같은 환율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네. 나타나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벌써 3년물 기준으로 해서 3%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높은 금리의 수준 자체는 흔히 얘기하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 역시도 비용 부담의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지수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정의 원인이었고 향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제 전체적인 추세 전환이냐 또는 흔히 얘기하는 강세 장내의 조정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좀 중요한 지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뭐 파월 풋 이런 얘기도 꽤 있었는데 네. 간만에 또 우리 이창용 총재가 금리 발작을 또 일으켜가지고 물론 무모하긴 했지만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깨름직하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물론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 금리가 주식시장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이제 금리는 솔직히 내려간다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고 그쵸. 연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중금리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반하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치하고 다르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주도 업종, 주도주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대단히 좀 중요한 게 물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중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주가가 이미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잠깐의 버블 논란에도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특징들을 갖고는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IT, M7 이런 쪽들이 가진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있지만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는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이 시장도 오래가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기업들이 또 차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런 부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가끔씩 지금은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래서 신용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금 주도주의를 바라보는 좀 중요한 시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반론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고 막대 네. 그래프인데 여기 보이시는 게 ROIC라고 해서 ROIC.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의 투자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ROI, ROIC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얘기하는 투자 수익성을 보려고 데이터를 취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왼쪽의 막대 그래프는 1998년에서 200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2000년대 만들어졌던 IT 버블 당시에 미국 주요 IT 기업들은 저 ROIC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보시면 18%였던 거죠. 저게 가장 고점이기도 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시게 되면 엄청 높아졌어요. 예, 꾸준히 이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26%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런 데이터가 향후에 꺾이면 정말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가 공급 과잉, 흔히 얘기하는 투자 과잉이라는 얘기가 실제로 논란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ROIC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IT 기업들의 투자 과잉 논란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수익성이 이렇게 좋게 되면 아직까지 더 뛰어들 수 있는 기업들, 더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은 많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ROIC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ROE도 높아지고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이런 수익성 데이터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ROIC는 기본적으로 예상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주 접하시고 기업들을 좀 보실 때 보실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실적 발표 때 많이 보실 수 네.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서 보시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향후 가이던스가 얼마가 될 거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와중에도 또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그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어떠냐라는 것도 네. 발표되는 데이터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성이 떨어지면 투자를 할 수가 없기 그쵸, 때문에 그쵸. 실제로 보게 되면 수익성 데이터가 지금과 같이 약간 과잉 투자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는 가장 좀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하나는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너무 앞다투어하면 가끔씩 돈을 빌려서 하는 기업들 또는 그렇죠. 차입을 해서 하는 기업들. 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에 좀 문제가 생긴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잘 가다가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는 맞아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제 데이터기는 한데 S&P 500 M7 기업들입니다. 여기 M7 기업들의 막대 그래프를 보실 때 우선 진한 초록색의 막대 그래프가 보이실 거고요. 이 진한 초록색은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2026년도에 발생될 예상될 FCF니까 프리캐시플로우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갖고 남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연한 회색선은 바로 캐펙스 예상치니까 투자 지출에 대한 전망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금액은 얼마일까? 보시면 여기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모두 다 투자하는 금액보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고 벌어들이는 현금이 더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이시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물론 네. 약간 메타 같은 경우가 조금 자기 보유한 현금 또는 프리캐시플로우 대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기는 합니다만 네. 약간 이런 개별 종목 정도 하나 정도 빼고는 나머지 미국에서 M7 또는 흔히 얘기하는 투자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약간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 투자라는 그리고 또는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냥 적정 투자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저 표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제 곧 실적 발표니까 네.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면 저게 과잉 투자입니까? 저 정도면? 거의 지금 네. 과잉 투자가 아닙니다. 데이터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물론 이 데이터에 대한 거는 2026년 전망치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과연 그렇게 M7이 무리한 과잉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오히려 많이 버는 돈을 적절하게 투자를 하고도 그러네. 있다는 생각들을 조금 해보실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시는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투자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배당, 자사주 매입 이런 걸로도 프리캐시플로우를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저 데이터를 보고 굳이 너무 과잉 투자라는 쪽까지 지금 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게 이유가 딱 보이는 네, 그게 상황이네요. 조금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선을 벗어난 투자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대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을 좀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게 괜찮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맞아요.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이 또는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막대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고 막대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면 왜 가끔씩 한 국가의 통화량을 측정을 할 때 그 의미는 흔히 얘기하는 GDP 대비해서
M2라고 불리우는 머니 서플라이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를 보시는 것도 그 국가가 갖고 있는 통화량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올해 들어서 중국, 일본, 한국, 유럽 이런 국가들은 모두 다 GDP 대비해서 M2 비율이 2024년 대비해서 모두 다 증가를 했습니다. 네. 물론 미국은 증가를 안 했죠. 미국은 그냥 플랫한 수준이고 다른 국가들은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다 증가를 했는데 왜 유독 원화만 약세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증가 폭이 대단히 큰 거죠. 보이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GDP 대비 M2 비율이 151%였는데 올해가 174%입니다. 무려 거의 23%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한 거죠. 다른 네. 국가들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급등한 국가들은 없거든요. 증가는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통화 가치 또는 돈의 가치는 공급량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막대한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을 좀 동원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통화량의 증가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급락을 하거나 또는 흔히 얘기하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됐을 때 그렇게 되죠.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뭐 신용 스프레드가 안 좋아진다든가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게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죠. 근데 CDS 프리미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 신뢰도가 굉장히 크게 약화됐다든가 대외 신용 등급이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원인, 그냥 국내에서 굉장히 투자를 흔히 얘기하는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원화 가치의 하락이었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직접 투자 금액입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략적으로 한 18% 정도 줄어든 거는 맞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 투자, 해외 직접 투자 금액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흔히 얘기하는 이게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자금의 추세적인 이탈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가 재정 지출을 늘렸고 통화량을 늘렸기 때문에 생기는 원화 가치의 약세 이런 것들로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일시적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갖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간다는 생각까지는 좀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번 주 20일도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국 12월 10일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왼쪽의 그림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림입니다. 결국 한 국가의 금리, 기준금리는 그 국가의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당연히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이 환율 차트 역시도 다시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달러의 강세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건 결국 12월 10일 날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환율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그래프죠. 이게 12월 10일 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 자체가 원래 거의 지난달만 해도 90% 이상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게 5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제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아마 20일의 분수령을 통해서 과연 저 확률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확인하셔야 될 수 있는 그래프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12월 10일에 만약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일 수 있는 거네요. 예, 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게 굉장히 지수 레벨을 크게 다운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쨌거나 연말 랠리의 가장 기본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좀 연말 랠리가 약간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도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팀장님 가져오셨던 그 M2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의심이 들어서 이게 보면 한국과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던 초입이니까 돈을 많이 뿌렸을 거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근데
화면 잠깐 좀 띄워주시면 네. 한국은 의례적으로 숫자가 높았다라는 게 이제 분모의 GDP가 있으니까 네. 올해 한국은 좀 GDP가 부진했으니까 이렇게 좀 상승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숫자는 똑같지만 미국이 올해 GDP가 꽤 좋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는 거 아닐까요? 근데 M2의 예를 들면 YOY 증가율이라고 하죠. 전년 네. 동월 대비 증가율 이런 거를 봐도 미국보다 한국이 더 훨씬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통화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건 맞고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을 동원을 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까지 최근까지는 양적 긴축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12월 1일 날 종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도 좀 통화량의 증가 속도 이런 것들은 좀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은 한국이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통화량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재정 정책 돈을 좀 더 많이 썼다 등등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강세장 속에서 조정이다라는 게 예. 그냥 여의도 컨센서스 비슷한데 네. 실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냥 그렇게 믿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솔직히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강세장은 항상 조정을 어느 정도 달고 나오고 그 조정의 폭은 매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세장은 변동성이 훨씬 크고 그리고 지금 강세장을 만든 주도주들은 정말 예전하고는 변동성이 다르다라는 것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많이 빠져요, 하루에. 예. 페이지 제가 잠깐 갖고 온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 애플 이런 기업들은 예전에 다 주도주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주도주들이었는데 주도주도 하락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흔히 얘기하는 그 강세장 안에서도 또는 그가 주도주를 하고 있을 때도 보시게 되면 예전 주도주들은 하락 기간 대비해서 그 하락률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간 평균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0.3에서 0.4. 근데 엔비디아는 0.6이죠. 왜냐하면 하락하는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하락 폭이 굉장히 크게 되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하락폭은 큽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오른쪽을 보시면 그럼 주도주는 그 기간 내에서 상승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주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락하고 상승을 단순하게 더하시게 되면 가장 상승폭이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면 떨어질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예전과는 주도주가 좀 다른 느낌으로 마치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이런 데이터를 봐서도 주도주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빨리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고 빠르게 많이 상승하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게 최근 좀 주도주의 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보다는 볼륨이 워낙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게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를 항상 네. 증시 경험처럼 하는데 그런 얘기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이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그렇게 시총 1, 2위 기업들이 뭐 5%, 6% 빠지는 게 이게 정말 뭐 전쟁이 벌어지거나 하는 그러니까 대규모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뉴 노멀로 네. 받아들이시는 게 맞으실 물론 것 같습니다. 오를 때도 그렇게 예. 오르긴 했죠. 오를 때도 다른 때보다 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떨어질 때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를 때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하게 되면 그 주도주의 역할로는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거나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미국이 경제 발표, 지표 발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적에 굉장히 크게 미국 주식 또는 미국 기업들이 연동을 하는 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갖고 온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선 차트가 하나 보이실 거고 이거는 EPS 기준의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이제 기업별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상치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EPS가 한 40% 정도 미달을 했다? 그럼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 정도가 굉장히 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강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느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죠.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강해도 한 대략적으로 한 실적 발표 이틀 전 대비해서 이틀 후 동안 올라가는 폭이 한 4%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아무리 호실적을 발표해도 약간 생각보다 주가가 밋밋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승이. 근데 실적은 쇼크를 내게 되면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한다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아직까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좀 뻔할 수 있는데 지금 S&P 500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고 어느 섹터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4개에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빈도를 봤을 때 가장 기업별로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가 센 거는 여기 보이시는 제약 바이오, 즉 미국의 헬스케어가 가장 기업들 중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많이 내게 됩니다. 100개 기업이 발표를 하게 되면 93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네.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율이 높죠. 그리고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 그 강도가 강한 쪽들, 예를 들면 EPS 추정치 대비 현재 발표된 EPS는 몇 프로 정도 서프라이즈를 했을까? 이거는 산업재가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전이라든가 건설, 네.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 관련된 쪽들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강도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IT 역시도 중요한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죠. 한 10개 중에 9개 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네.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도 한 8% 정도 되니까 여전히 이런 쪽들이 이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변하지 않는 막대 그래프 중에 하나가 여기 왼쪽의 막대 그래프가 잘 안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M7의 이익 증가율이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이 M7의 이익 증가율은 최종점이었죠. 65%였으니까.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33%입니다. 네. 내년 예상치 17%입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근데 하나 고민이 뭐냐면 그래도 B-M7보다는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S&P 500보다 높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주도주를 밖으로 벗어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종목 선택별로는 다를 수 있는데 저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M7은 저렇게 이익 증가율이 높은데 쟤네들 중에 어떻게 기업들을 차별화하고 선별할 것이냐. 물론 그 안에서. 다 사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기업들, 그거는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결국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주가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7 기업들이 모두 다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제일 높죠. 네. 그리고 내년에도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알파벳 이런 기업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아마존,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M7 안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좀 차별화를 두시고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과잉 투자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라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M7 기업들을 보실 때도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내년에도 주도 업종은 바뀌지 않는다. 네. 주도 종목은 어떻습니까? 항상 강세장에서 업종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종목은 나름대로 변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M7 말고 전체 미국 기업들, 뭐 대형주들 이런 쪽에서 이익 증가율이 과연 제일 높은 기업이 누굴까? 근데 아까 영업이익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대형주 중에서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입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내년에 이익 증가율 뭐 올해보단 낮아지죠. 올해가 한 50% 가까웠으니까 수익 증가율이 내년에는 한 50%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50%를 넘는 기업이 거의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기업이 바로 AI 반도체의 2위 기업인 브로드컴이기도 합니다. 근데 브로드컴의 이익 증가율도 한 40%대 내년에 가깝습니다. 이 두 기업은 굉장한 허들레이트 같은 거죠. 저 두 기업을 넘어야 저 두 기업만큼 흔히 얘기하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기업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M7 말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거를 선택을 할 때는 결국 엔비디아만큼 또는 엔비디아에 버금가는 이런 기업들, 이렇게 이익 증가율을 갖고 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순하지만 시사점을 좀 줄 거는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차트 보니까 이제 기업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시총 상위 순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은 일라일릴리를 네. 포함할 뭐 AMD도 보니까 숫자가 되게 좋네요. 예. AMD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네. 높고 여기 보이시는 건
대략적으로 내년까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률, 네. 수익성까지 좋아지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저 67%를 뛰어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에 좀 버금갈 수 있게 흔히 얘기하는 이익 증가율도 엔비디아나 브로드컴만큼 높고 영업이익률은 그냥 올해 대비 상승하는 이런 기업들인데 보시는 엠버빈도 것처럼 엄청 높아요. 예.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요. 일라이릴리 같이 지금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네. 주가 좋은 기업들도 있고 에브비라든가 AMD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기저효과가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40% 후반대까지 올라가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인텔도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어 있고 GE 버노바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기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이렇게까지 좀 넓혀서도 보실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좀 봐주시죠. 코스피의 주도 업종과 그 보통의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쵸. 물론 과거가 무조건 현재를 똑같이 뭐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거의 강세장들의 패턴이라든 게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최소 2번 정도 그리고 또는 길면 3번 정도의 상승을 갖게 됩니다. 근데 상승이 3번 정도 있었다는 건 네. 최소 조정은 2번 정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되겠죠. 보통 얼마나 조정받는지도 궁금하고요. 여기 왼쪽의 그림이 그냥 기간입니다. 한번 1차 상승의 기간, 1차 하락의 기간, 2차 상승의 기간, 2차 하락의 기간, 3차 상승의 기간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이내 그러니까 이게 달. 거래일수니까 조금 한 달 약간 넘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쵸. 한 달 정도 이내에 조정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주도주라고 해서 주도 업종이라고 해서 조정의 기간이 짧았던 건 아닙니다. 코스피만큼 한 달 정도 내외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장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조선 업종이죠. 대략적으로 한 19일 정도 거래일 기준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조정은 예전에서도 주도 업종 안에서는 발생을 했다 네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격 하락폭이죠. 오른쪽의 그림이 이제 가격 하락폭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 상승하는 가격 상승의 정도고 그리고 연한 회색의 막대 그래프가 주도 업종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주도 업종이 안 바뀌죠. 계속 2, 3차 상승을 이끄는 것도 1차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업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격 하락이 발생을 하죠. 1차 하락과 2차 하락이 발생을 할 때 주도 업종 자체는 코스피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는 생각, 그냥 단순한 생각인데 여기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 주도 업종은 대략적으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직전 고점 대비 한 15에서 16% 정도 평균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대입을 하시게 되면 현재 주도 업종 중에서 우리나라 주도 업종 중에서 가격이 약간 조정의 저점까지 온 업종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과거형의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갖고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실장님이 보셨을 때 네. 지금은 1차 하락입니까? 네. 2차 하락입니까? 1차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월부터 대략적으로 지수 레벨이 계속 그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정도가 아마 1차 하락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 중인 거네요. 아직 고점 대비해서 빠진 폭이 10% 이상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한 8% 정도 내외가 가장 최소 조정 네네. 폭이었고 반등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평균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정 국면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도 업종들이 미리 좀 빠져 있었고 그 업종들에서 다시 한번 저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 반전할 수 있고 반등할 수 있는 업종들도 한 번쯤은 이제 추려볼 시간이 좀 된 거는 같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4,000p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4,000p다. 조정을 안 받으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4,200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니까. 좀 더 쓰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건데 저는 올해 5,000 가죠. 올해요? 그럼요. 한번 여쭤보시죠. 볼 수 있을까요? 봤으면 하는 기대가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쵸. 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뭔가. 항상 기대를 갖고 2천에서 3천 갈 때도 그 생각을 네, 못했고 맞아요. 3천에서 4천 올 때도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4천에서 5천도
그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빠르긴 해요. 지금 3천에 4천 올라온 게 또 그죠. 2천보다 더 빠르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은 이게 상승하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이익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을 네.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두 회사를 능가하는 기업이 없네요. 예,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 두 개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왼쪽에 보이신 게 우리나라 2026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입니다. 기업들, 대형주들이 여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삼성전자가 내년 순이익 증가율이 76%입니다.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제 이익이라는 게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도 시가총액 상위주가 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러티 정도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 네. 나머지는 삼성전자 밑으로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올해 한 90% 넘게 이익이 증가했으니까 한 50% 가까이 증가하는 하이닉스도 대단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익 증가율로만 내년 것만 순수하게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이 크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아까 왜 수익성, 영업이익률 이런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5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형주들이 그 밑으로 특히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은 쪽들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긴 한데 여기 보이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30%대인데 그보다 월등히 높은 50%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시처럼 그러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주도 종목들인 그냥 두 이 기업. 종목들은 그냥 빠지면 그냥 좀 사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먼저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을 지금 시점에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긴 한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게 당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픽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미국 투어 계속해서 모집 자녀 2자리 남았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뭐 후기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또 연말에 뉴욕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비행기 티켓조차 구하는 거, 숙소조차 구하는 거 어렵습니다. 원하셨던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문의 전화번호로 문자 남기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하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흔들린다고 했어요. 흔들린다고요? 좋은 말이었습니다. 저요? 저는 안 흔들리죠. 아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네. 살아남는 법, 중심을 잘 잡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제가 어제 한발 스쿼트를 했거든요. 이거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게 중심이 잘 세워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한발 스쿼트 하는 연습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